사실은 2020년도까지 중국은 부동산을 갖고 경기를 많이 부양했는데 이제 중국도 부동산 갖고 부양하지 않고 그 돈 갖고 첨단 산업을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이 무섭다는 게 시진핑의 중국 제조 2025 전략은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딥시크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이 힘의 격차가 역전이 됐을 때는 불행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미중 간의 전쟁까지는 안 일어날 거를 좀 희망을 하고 있지만 그 좀 국제 정치학을 보신 분들은 좀 그렇게 우려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죠. 오늘 모신 이분은 중국과 북한의 핵 전문가신데 미중 관세 전쟁이 쉽게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게 대륙 간의 핵 경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네.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의 소연철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쭤볼 게 많아요. 네. 예. 저기 어젠가 조선일보에 보니까 예. 중국이 이 관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네. 네. 전문가 분들마다 뭐 분석이 엇갈려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중국이 이미 산업 능력이라든지 경제력이 과거와 달리 너무 고도화되고 높아졌기 때문에 네. 쉽게 중국이 무릎을 꿇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가는 지구전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목표는 맞는데 방식이 지금 너무 좀 시끄럽긴 한데 결국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저는 최소 10년에서 뭐 20년 가까이 지구전으로 계속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소 냉전과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중국이 뭐 권위적인 국가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투자가 많이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당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패권 경쟁은 단시간에 끌지 않고 굉장히 지루하게 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국가 안보라든지 국가 네. 경제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 프레임이 바뀔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거대한 안보 전쟁으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945년부터 91년까지 냉전이라고 미소 냉전이라고 네. 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잘 보시면 군사력 또는 핵 경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호 확증 파견 핵 균형이 됐다가 소련이 붕괴를 했었는데 그때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는 서로 교류가 밀접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중 경쟁은 짧게 시작은 2010년부터 시작이 됐고 본격화된 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부터인데요. 이 미중 경쟁은 이거는 신냉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새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그 미소 냉전보다도 더 길게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국제 정책을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보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인데 미국은 3억 5천 정도 되고요. 중국은 14억이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소련과 미국과의 그 인구를 비교했을 때는 워낙 중국의 인구가 뭐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리려면 미중 간 교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보따리 싸는 게 낫다.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한중 수교가 92년도에 맺어졌는데 지속적으로 무역수가 흑자됐다가 최근에는 무역수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그랬죠. 뭐냐면 네. 중국의 완제품 기술이 예를 들면 BY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기차와 비교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뭐 서비스 센터까지 다 문을 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 내연 자동차를 국산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지겠지만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 예전에 우리 뭐 중국 투자 전략하면 항상 폭스바겐 전략이랑 GM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내연차를 독립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엔진을 독립하고 내연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로 독립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지금 전 세계 전기차의
100대 가운데 65대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전기차를 만약에 자유무역이라고 해가지고 관세 없이 가게 되면은 중국이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중국이 만만치 않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만큼 미중 간의 협상도 두 정상이 만나서 도장 찍고 악수하고 이런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될 거야.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견디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역 차원에서 보면요. 네. 예, 근데 역사를 쭉 과거 역사를 보면은요. 네. 그렇게 교역이 많았어도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차 세계 대전이 독일과 영국이 사실은 독일과 영국 그 프로이센이죠. 독일 네. 통일되는 프로이센과 영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1750년도 식민지 7년 전제 프랑스와 영국이 할 때도 프로이센은 영국 편이었고요. 나폴레옹하고 싸울 때도 나폴레옹도 네. 전쟁했을 때 대불 동맹의 반대편이 영국과 프로이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1871년대 독일 통일했을 때 그 프랑스를 영국이 지원한 게 아니라 영국은 프로이센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1871년부터 1890년까지 그 비스마르크가 있을 때 영국과 독일 관계는 엄청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교역도 많았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외가댁이 작센가고요. 자기 남편 독일의 작센, 지금은 독일의 작센가고 그저 자기 남편 알버트 공도 작센의 왕자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가 누구면 비레르 2세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레르 2세가 끝까지 자기 영국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 외할머니네 나라고 또 외할머니도 작센가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890년부터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독일과 영국은 엄청나게 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GDP가 영국이 뛰어넘고 그다음에 비레르 미세가 영국이 자랑하는 해군력을 강화했는데 해군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3B 정책이라 해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연결하면서 영국이 갖고 있는 석유 라인을 비레르 미세가 하려고 했을 때 영국이 그때 결국은 그 전쟁이 일어난 크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죽으면서 1차 대전이 일어났지만 그 근본적인 거는 영국과 독일의 힘의 격차가 축소가 되고 역전이 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이제 투키티데스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사에 계속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투키티데스 함정은 고대 아테네 아테네가 힘이 부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그 스파르타가 두려움이 느끼면서 펠로폰네소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 역사는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의 격차가 역전이 됐을 때는 불행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미중 간의 전쟁까지는 안 일어날 거로 좀 희망을 하고 있지만 그 좀 국제정치학을 보신 분들은 좀 그렇게 좀 우려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기를 저는 대만에서도 안 일어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정책 당국자도 잘 이 동북아시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엄청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차 대전 이야기하니까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이 좋은 거 관계없다 이거죠. 먹고 사는 게 관련돼서 이게 틀어지거나 특히 힘의 균형이 뒤집어질 상황이 되면 언제든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태가 그게 이제 근데 지금 미중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뭐 전면전이 안 일어나겠죠. 지금 네. 워낙 그러니까 그렇지만 소모전 정도는 그러니까 제한 전쟁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때 그 제한 전쟁에 이번에 러우 전쟁이 저는 제한 전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정치인들이 막아야 되는데 네.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아무리 정치인들이 해도 정치인들은 자기의 어떤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을 막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네. 일례로 뭐 한국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랬고 쿠바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동 전쟁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지도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셔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일본이 예. 남중국해, 동중국해 관련해서 원 시어터 예, 같은 수요 이제 하나의 지역으로 봐서 전쟁 나면 하나로 관리합시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미국에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우리 언론들이 다 받았는데 예. 이런 거야 뭐 확인이 쉽지 않으니까요. 예, 저같이 외교안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뭐야 그럼 우리 이게 미중 간에 확 뭐 터지면 우리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저는 뭐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좀 저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중국해 지금 분쟁되는 데는 센카쿠 열도라 다오유이다오인데 네. 중국과 일본과의 지금 그 이슈고요. 남중국해는 베트남, 필리핀과 중국과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원티어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국가 이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거는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미국은 항행의 자유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강력한 라인에 한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국가가 한편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참여해주면 미국은 굉장히 이걸 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에 이번 주에 저기 관세 협정을 하려고 우리 관료들이 가는데 예. 이런 부분도 미국은 굉장히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이 동맹의 연루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맹의 연루. 연루겠군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저는 분명히 우리가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다른 분들한테 말하지만은 모든 강대국의 행태는 그 지역에선 다 똑같습니다. 미국이 중남미에서 굉장히 거칠게 그 다루듯이 네. 러시아도 동유럽을 거칠게 다뤘습니다. 중국도 자기 인근의 국가는 거칠게 다루는데 이거는 지정학적인 철칙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입장에서 강대국이 볼지 말고 강대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미동맹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택의 미군 기지가 분명히 중국한테는 굉장히 좀 위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택 기지도 있고 한미동맹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한미동맹의 그 주한미군의 역할 분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니고 뭐 중국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까지 확장을 할 때에는 우리는 또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중국과 서해에서 입장에서의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그다음 동해에서는 독도와 관련돼서 일본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외교 당국자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국제 정치 강대국 문제에서 굉장히 저희가 정말 스마트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국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일본이 그렇게 얘기해도 미국이랑도 그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심스러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는 저희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동맹이고 우리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소중하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맹의 연루라고 하셨죠. 예. 1차 세계대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오스트리아 왕자 하나 죽었는데 그 세계 전쟁이 나는 게 잘은 몰라도 다 그게 동맹의 연루 아닙니까? 이 나라랑 이 나라랑 엮이고 이 나라랑 저 나라가 엮여서 저 나라가 공격받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게 이제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의 그 대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보다는 더 동맹의 연루가 컸던 게 그 당시에는 재래식 전쟁이었고, 사실 지금은 핵이라는 엄청난 파괴력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원티어로 그 일본이 말한 거는 좀 더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뭐 한미동맹은 저희한테 무지 엄청나게 소중한 거고 저희가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 작년 무역수지 대라가 500억 나왔는데 거의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2위가. 우리나라 무역수지 1등, 2등이 미국과 베트남인데 베트남도 사실은 그게 다 부품이 가서 완제품은 다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 사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 경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력 입장에서 미국과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스마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준비하신 표 보면서 미중 관계 또 미러 관계까지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갈등 관계가 된 거는 2001년도가 이때가 9.11 테러가 일어났었고 9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했습니다. 이때도 미국 내에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근데
클린턴 행정부랑 이때 부시 행정은 뭐였냐면 중국이 그 WTO에 가입해서 시장 경제화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야라는 미국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10년도에 중국의 GDP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명목 GDP가 2023년도가 미국이 27.4조, 중국이 17.8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약 한 65%, 70% 수준까지 왔는데 이때 이렇게 갭이 좁아졌을 때 항상 미국과 일본 그 관계도 그때 85년대 플라자 협정도 거의 일본이 미국의 GDP의 60% 이상 넘어가면서 미국이 그랬다면서요? 그때 플라자 협정이 일어났고요. 그 나라 지금도 성장률이 한 목까지 치고 올라오면 예, 미국은 예. 다시 벤다. 그게 이제 뭐 역사에 아까 말했더니 독일과 영국과 1차 대전도 그때 그랬었고요. 그다음 또 재미있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그때 히틀러가 되면서 독일의 경제성이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소련이 스탈린이 그때 중화학공업 정책하면서 소련이 거의 독일과 GDP가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수업 때 자료를 썼었거든요. 네. 냉전을 그 2차 대전 얘기하면서 원인이 뭐냐. 그때 독일의 GDP가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를 이겼을 뿐이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농업국가였거든요. 단 스탈린이 집권 28년도에 집권 10년 만에 공업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930년대 보면 영국과 미국의 많은 엘리트들이 소련의 그 엄청난 경제 발전에 거의 놀랬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러우 전쟁 일어났을 때 기억나지만은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러시아를 싫어할까? 그때 당시입니다. 1930년대 강행적 공업화 전략을 스탈린이 할 때 그 기계를 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식량을 팔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 300만 명 죽었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 당시 독일과 유사한 정도의 GDP가 올라갔죠. 그래서 러시아가 T-34라는 탱크를 만들어냈고요. 사실 우리가 그 독소 전쟁을 볼 때 미국의 많이 도움이라고 보자. 저도 도움도 있었지만 사실 러시아가 그때 T-34도 우랄 산맥 뒤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독소 전쟁 일어날 때 독일과 소련의 GDP가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면은 쭉 근대 역사를 쭉 보면은 GDP가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 때는 두 나라가 그 전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도 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네. 중국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의 GDP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구매력 기준의 GDP는 이미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거칠게 하고 있는 이유가 보면 다 이런 어떤 GDP의 어떤 변화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히틀러의 그걸 막아낸 힘도 사실은 러시아의 대군도 있었지만 희생도 엄청 치렀지만 러시아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게 되니까 탱크도 개발하고 그걸로 그렇습니다. 버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T-34가 미국이 만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 네. 물량을 많이 주고 네. 이란을 통해서 물자도 많이 가고 그다음 했지만 핵심은 저는 그때 스탈린의 공업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레닌이 10월 혁명을 할 때만 해도 아시겠지만 레닌이 독일이랑 1차 대전에서 먼저 휴전을 했어요. 브레스트 리토프스키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적백내전이 왜 일어났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야 갑자기 러시아 너 왜 독일이랑 휴전 협정 맺어?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이랑 휴전 맺자면 그걸 해서 적백내전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적백내전이 일어난 다음에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제거한 다음에 10년간의 공업화 전략에서 승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노무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1939년도 6월 달에 일어났을 때 그때 일본과 소련이 전쟁을 했습니다. 외몽고 쪽에서 노무현에서 그때 일본 군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이 북진론이 있었는데 소련한테 전쟁이 그때 노무현 전쟁 지면서 남진론으로 가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일한테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은 미국이 원자폭탄 2개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그게 물론 제일 컸죠. 근데 일본 군부는 그때도 항복할 생각에서 끝까지 일소 중립조약을 통해서 소련이 중재를 해줄 거야 믿었는데 갑자기 나가사키 떨어진 바로 전날에 소련이 그때 이제 만주에 관동군을 때려버렸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관동군이 무너졌고 그때 일본 군부가 이제 전쟁 안 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 남북한이 분단이 된 것도 사실 뭐 소련이 뭐 그랬다는 것도 맞겠지만 그 당시 어떤 저는 철저하게 힘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소련의 역할도 사실 그 태평양 전쟁에서 영향이 마지막에는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남북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대러시아 관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사실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표 볼까요? 예, 네. 그래서 뭐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이거죠. 2010년도에 중국이 일본을 제끼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2013년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출과 수입을 합계인 무역 총액이 미국이 이름을 제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든이 되면서부터 중국이 오히려 더 무역이 더 급증을 했죠. 그리고 미국과 격차가 더 컸죠. 그래서 이 네. 관세 정쟁이라는 게 사실 트럼프가 그냥 거칠게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은 이미 압도적인 세계 1위 무역 국가라는 거죠. 네. 그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시진핑이 뭐 3년임이라서 뭐 독재를 한다 뭐 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2015년도에 시진핑이 경제 정책을 바꿨습니다. 노동집약적인 그 산업에서 첨단 산업을 바꿨고 그게 2015년 나왔던 중국 제조 2025인데요. 네. 이미 반도체 부분에서 2014년도에 니온게이자 신문을 보시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 국산 반도체 비율이 이미 이제는 4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지금은 중국이 시장 점유율 1, 2%밖에 뭐 2, 3%밖에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20% 수준까지 올라간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저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이 먼저 반도체를 세계를 지배한 반도체가 하나 있습니다. LED라고 빛을 내는 반도체입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일본의 니치와와 우리 삼성 LG가 압도적으로 세계 LED 시장을 장악을 했었는데 네. 중국이 LED 시장을 산안강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로 LED 시장을 밀어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거의 LED 그랬죠. 칩을 생산을 네. 못하고 이미 LED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각종 LED 전구 칩이 들어가는 거는 다 중국 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깝죠. 제가 15년 전에 애널리스트 했을 때 중국의 이 두려움을 저는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게 LED가 중소기업 저가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왜냐하면 LED 핵심은 패키징이 아니라 칩이었는데 중국은 칩을 만들려 MOCB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해서 결국 LED를 다 먹었죠. 중국은 이미 성공 신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 시작한 게 LCD도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우리나라 세계 1등이었는데 중국이 이미 LCD를 다 우리나라 제끼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OLED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LED, LCD 그 다음에 저는 반도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이 이유는 심플합니다. 소련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한테 진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가 소련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1991년도에 냉전이 무너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소련이 탱크도 잘 만들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사실은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인공위성은 소련이 먼저 썼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57년도에 있었는데 근데 소련이 못한 게 반도체였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첨단 요즘은 이제 뭐 무인전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유목한 복합전의 핵심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반도체 국산화를 노력하는 이유가 결국은 군사무기 고도화의 반도체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이 키우고 있고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라고 일반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간 걸 이미 중국이 그거는 사실 HBM처럼 아주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네, 충분히 저사양 공정에서도 중국이 생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5%에서 20% 정도는 메모리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HBM 잘한다고 해서 좀 하고 있지만 뭐 안심하고 있지만 저는 5년에서 10년이라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분명하게 일반 PC용에서나 스마트폰은 중국이 상당 부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우리 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이 이게 제일 드라마틱한 성공이죠. 전기차가 2024년도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네. 1,160만 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1,760만 대 가운데 66%를 차지했고요. 이게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대단한 게 내연차로서는 다 폭스바겐인가 GM인가 독일 차라 미국 차를 썼는데 전기차가 되면 세계 1등이 BYD가 됐죠.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원래는 테슬라가 1등이었는데 단번에 뒤집혔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워렌 버핏이 BYD에 투자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몰랐네요. 예. 예. 그런데 네. 전기차가 과연 될 버핏은 거냐? 테슬라를 끝까지 안 샀었는데. 예, 네.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 중국의 전기차가 무서운 게 뭐냐면 중국의 가장 리스크는 뭐냐면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수출을 하고 있죠.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도 수입을 하고 있고 식량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당수 석유가 어디에 오겠습니까? 중동과 러시아에서 오고 있는데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전기차밖에 없다. 왜? 그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전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면서 중국은 이미 2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수를 기반으로 BYD가 뭐 중국 전기차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거의 7개가 다 중국 기업들이죠. 네. 이게 아마 중국 제조 2025의 가장 큰 성공인 거죠. 사실 1차 년도에 시진핑이 성공했던 건 뭐냐면 스마트폰이 원래 2014년도에 1등 업체가 삼성전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 빼놓고는 다 중국 로컬 업체입니다.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이 사실 전기차랑 비슷합니다. 스마트폰도 기판 위에 AP를 꽂고 메모리 반도체 꽂고 디스플레이 OLED나 LCD 꽂으면 나왔듯이 전기차도 전기차 플랫폼에 모터와 배터리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5년 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거 저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중국에 와서 저도 사실 데이터를 보면서 너무나 샤킹한데 전 세계 자동차가 8천에서 9천만 대인데 이미 전기차가 20%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전기차를 전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대중이 중국 전기차를 인식하는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야, 저걸 만들어냈네. 저 굴러가냐? 이러다가 한 1, 2년도 안 돼서 디자인은 예쁜데 저게 되겠어 하고 실제 막 온갖 잡음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작년쯤 되니까 이제 품질에서 안 밀려. 이렇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원래 처음 기술을 만들 때는 어려워도 결국 제일 중요한 내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은 막강한 내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면서 발전해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2020년도까지 중국은 부동산을 갖고 경기를 많이 부양했는데 이제 중국도 부동산 갖고 부양하지 않고 그 돈 갖고 차라리 이렇게 첨단 산업을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이 무섭다는 게 시진핑의 중국 제조 2025 전략은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디시크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다음 장표를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제력이 저번에 중국도 좋았는데 과연 국방력은 어떨까? 뭐 금액을 보면 아시죠. 물론 이제 교수님 전문 분야가 나옵니다. 예, 네. 미국이 23년도에 그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가 뭐 9,100억 달러 정도, 9,200억 달러 정도인데 중국이 한 3,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5년도랑 국방비를 보면 일본의 국방비가 중국보다 명목상 훨씬 약간 높았었죠. 근데 한국과 일본을 합친 국방비의 중국이 3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없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우리는 일본 되게 무서워하는데 뭐 2015년도에 미일 안보협정도 새로 맺고 하면 방위협정 새로 맺으면서 일본의 뭐 자위대가 뭐 평시에도 들어간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경제가 안 좋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일본은 군사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꾸준히 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2023년도 기준으로 480억 달러 했지만 제가 1990 냉전 직전에 우리나라 군사비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명목적으로. 네. 그때 GDP 기준으로 3% 정도가 계산이 됐고요. 지금은 GDP 기준으로 2.4%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60조, 우리 돈으로 60조 정도 되니까요. 예, 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도 국방비가 감소를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만에 비하면 또 낮습니다. 대만은 데이터를 보면은 1990년대에 우리나라 국방비 대만이 한 90% 수준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상대적으로 네. 국방력이죠. 대만은 거의 25년간 국방비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만다 여러 가지가 있어. 미국과 뭐 충돌한다. 그래서 뭐 27년도에 인민해방군 100주년이 되면 중국이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물론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아무리 군사 무기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 나라가 전쟁에 싸울 의지가, 저는 전쟁에 대한 의지가 군사적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미 베트남 전쟁에 보여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가 소련이 진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결국 의지거든요. 근데 대만은 과연 그런 의지가 있을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중국의 전략가라면 좀 기분 나쁘더라도 시간은 중국 편이라 보고 있는 거죠. 핵은요. 핵은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중국이 굉장히 작지 않아요? 예, 원래 1964년도에 중국이 핵실험 성공한 다음에 중국의 핵 전략은 최소 억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다음 장 뭐 PT처럼 네. 보시면 중국은 원래 2017년까지 250개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23년도 기준에 지금 500개까지 늘어났는데 중국이 시진핑이 2017년도에 사실은 19자 당대회 되면서 핵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건 뭐냐? 중국이 기존에 약 한 50년간 유지했던 최소 억제 전략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세적인 핵 전략을 해서 2035년도에 1,500개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미 국방부의 얘기인 거고요. 최근 25년도 1월 달에 미국 헤리티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에서 나온 중국 핵 전략을 보면 중국이 4,000개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의 동등하게. 그 이유는 왜 그러냐? 4,000개까지 가야 되면 미국과 중국 간 핵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그 보수 싱크탱크가. 핵 전문가시니까 잘 몰라서요. 예. 핵무기라는 게 저쪽에 3,000개 있고 물론 3,000개 있고 4,000개 있고 5,000개 있으면 낫겠지만 예. 핵무기라는 게 저쪽에 한 1,000개 있으면 우리가 한 300개만 있어도 서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그게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라 그래서 원래 핵균형 전략이 그 냉전의 핵심이 뭐냐면 냉전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강대국들은 전쟁을 안 했어요. 그때 왜 그러면 핵균형이라는 게 공포의 균형, 핵균형이라고 네. 했거든요. 사실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5,000개가 있든 6,000개가 있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이 핵이 그때도 뭐 한 10,000개 가까이 있었는데 베트남한테 졌지 않습니까?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베트남한테 졌기 때문에 핵이 있다고 반드시 승리하진 않지만 중국이 그래서 마오쩌둥 때부터 시진핑 일기 때까지 중국의 최소 억제 전략이기 때문에 한 300개 정도 언더로 가져갔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세적 핵 전략을 나오니까 미국 트럼프가 2019년도에 중거리 핵무기 전략이라고 폐기 전략이라고 해서 1980년도에 중거리 미사일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깨버렸습니다. 왜? 왜냐하면 중국이 공세적으로 핵 무기 전략이랑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을 늘리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나온 그 통합 억제 전략 핵심이 뭐냐면 저위력 핵 전략, 그다음에 미사일을 늘리겠다. 그래서 사실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핵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매일 나오시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뷰를 보여주시지만 하여튼 공통된 뷰가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다. 이거는 정말 컨센서스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예. 핵이 250개에서 500개가 되는 것 이런 걸 우리 언론이 전혀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2017년으로 돌아가면 시진핑 주석은 왜 갑자기 핵무기를 늘리기 시작했대요? 그때는 먹고 사는 집으로 수출도 잘했을 텐데. 아, 그때가 잘 기억해보면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무역 분쟁 경쟁이 본격화됐었죠. 결국 또 이 트리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어가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가 왜 그런 정책을 했냐면 미국 조야에서 이미 중국의 GDP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더 이상 안 된다. 사실은 미국이 조금 늦었죠. 하려면은 오바마 2기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재균형 전략이라고 써면서 네. 사실 군사와 외교적으로는 좀 중국을 견제해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협력해야 된다. 사실 저는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2016년도에 지금 마이크론 뭐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10년 전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어려워서 중국의 칭하홀딩스가 이미 IB 쪽은 딜이 다 끝났었어요. 미국 정부가 마지막에 2016년도에 칭하홀딩스가 마이크론을 인수합병하는 걸 불허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 2015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전승절이 있었죠. 네.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천안문 2016년도에 예, 기억나시겠지만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뭘 했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사드 배치가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미국은 북한 핵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부는 이거는 우리를 견제하는 거다라고 했죠. 잘 보시면 그 타이밍이 거의 맞는 거죠. 그래서 2016년, 2017년도가 중국이 두 가지 정책을 했어요. 남한에는 한알령과 됐죠. 근데 북한도 김정은이 중국을 불신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협력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과거의 역사 서로 안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게 싸웠는데도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과거의 그 중국과 북한의 뭐 김일성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민생단 사건, 그다음에 한국 전쟁 때 사실은 김일성이 한국 전쟁 남침을 1년만 늦었어도 이미 대만은 중국이 먹었을 겁니다. 근데 한국 전쟁 일어나니까 마오쩌둥이 대만을 통일을 못하고 그 군대가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역사적으로 북중 간의 관계는 굉장히 협력과 긴장 관계인데 제가 봤을 때 2017년도 이후에 시진핑이 북한 경제에 제재한 거는 이거는 유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 그때 시진핑 정부가 남한의 그 사드 때문에 한알령을 내렸고 북한이 너희 핵실험을 해 니들이 자꾸 할 거야?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해서 북한 석탄이나 지하자원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북중 무역이 거의 2015년도 정점에 대비하면 거의 90% 이상 줄어들었죠.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을 불신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안이 뭐였냐면 작년에 푸틴과 북로 군사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을 파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큰 맥락에 우리가 보는 거와 달리 북중 간의 관계도 상당히 지금 긴장 관계고 이거를 이제 뚫기 위해서 김정은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북중 간의 관계는 뭐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는 끝나고 마시고가 없습니다. 항상 다시 복원될 수도 있는데 지금 관계는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북한 김일성 왕조의 쭉 3대 세습을 보면 중국이 첫 김일성이 1956년 동파 사건 때 중국 공산당이었던 연안파라 제거를 했어요. 사실 재밌는 게 한국 전쟁에 서울을 점령했던 주력 북한 군대는 연안파 공산당 어떤 무정 장군과 방호산 장군이 서울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천 창설때 되면서 다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56년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을 김일성이 다 숙청을 했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1995년도에 북한이 대기근이 왔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일도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서운한 감정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2013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나왔을 때 그때 뭘 했냐면 중국과 가까웠던 자기 고모부를 죽였죠. 네, 그때가 그게 그때군요. 포인트입니다. 왜 네. 장성택이 그러면서 친중 세력들을 다 숙청하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래서 자신 보면은 시진핑이 한국을 먼저 국빈 방문했어요. 북한을 먼저 간 게 아닙니다. 북한을 간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맺게 되니까 그때 중국이 허겁지겁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북중 간의 관계는 상당히 지금 긴장 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렇지만 동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현재 시점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긴장 관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이전에 어떤 요소들,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미중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대1로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 뭡니까? 도광량의 이게 맞나요?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난 다음에 이제 중국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이 시점, 지금 말씀하신 군사력, 경제적으로 GDP, 뭐 PPP 기준으로 미국을 앞서가고 이게 대충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 사실은 시진핑이 집권을 한 게 국가 주석된 게 2013년입니다. 13년도인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일본을 제끼고 사실 중국이 예전에 우리 대약진 운동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마오쩌둥이 영국을 넘자고 했었어요.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근데 2005년도에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이기고 나서 2010년도에 일본의 GDP를 넘어가는 그때 뭐가 일어나면 센카쿠 열도에서 두 나라 간에
갈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중국몽. 다시 중국몽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은 1839년도 아편 전쟁 일어날 때까지 이 아시아를 지배한 국가였지 않습니까? 제국이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50년 동안의 구력을 딛고 이제는 새롭게 중국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몽이었고요. 그때 여기 좀 자료를 보시면 1대1로 네. 자료를 쫙 보시면 1대1로 핵심이 뭐냐면 육상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는 거고요. 해상 실크로드는 뭐 아프리카까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대1로를 왜 했을까 보면은 중국이 이게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과잉 생산 설비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가 어딜 거냐. 중앙아시아, 그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다. 그래서 과잉 생산 설비에 대한 수요처 확보 및 위안화의 국제화를 해서 1대1로 전략을 했고요. 요 전략이 정확히 비레르 미세가 1910년도에 3B 정책했던 아까 말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똑같습니다. 네. 반대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본다면은 중국이 하는 1대1로 전략은 예전에 비레르 미세가 했던 그 3B 정책과 유사하다. 경제가 어느 정도 크면 다 저 생각을 하는군요. 예. 네. 그 뭐 이건 역사에 거의 뭐 분명한 철칙이고 보고 미국이 그래서 뭐였냐면 원래 미국 태평양 함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트럼프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보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미국도 중국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관계 좋지만 1대1로 육상 1대1로 보시죠. 자, 러시아의 주요 지대죠. 구소련의 국가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국의 1대1로 전략 때문에 미국도 위협을 느끼지만 저는 러시아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1열도선, 2열도선은 1980년대 중국의 해군 제독이 만든 겁니다. 일단은 중국은 제1열도선을 무조건 첫 번째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동중국해가 핵심이 뭐냐면은 다오이어 센카쿠 열도죠. 그 다음에 남중국해는 베트남과 분쟁하고 파라셀 군도, 그다음 필리핀과 하고 있는 스플레리 군도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일단 이거를 막아야 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의 핵심 지역은 5군데입니다. 불행히도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티벳, 신장 위구르입니다. 이거는 중국이 그 어떠한 곳에도 자기들이 타협할 수 없는 5대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했던 일본에서 나왔던 그 얘기도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게 바라는 게 어쨌든 이 중국은 지금은 1열도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2열도선까지 광까지 중국이 가고 싶어하는 게 중국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거를 그때 시진핑이 했는데 네. 태평양을 나누자고 한 거죠. 동태평양, 서태평양. 미국은 받아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태평양은 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내해가 됐는데 사실 내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저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을 막 키우겠다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미국이 조선업이 완전히 지금 그 생산 시설이 거의 없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조선업이 다시 사실 불과 5년 전만에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또 어떤 변화 국면이 온 거죠. 저렇게 치고 오니까 또 쿼드 같은 이런 또 이 미국도 역시나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동맹을 훨씬 더 강화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머라든지 유명한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은 러우 전쟁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냐? 왜 러우 전쟁에 우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랑 미국이 협력을 해도 중국을 이길까 말까인데 그래서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러우 전쟁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러우 전쟁에서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냐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네, 네. 굳이 전쟁이 일어나도 왜 방임을 했느냐.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면은 네. 러시아가 정말 뭐 아까 말한 스탈린이 300만 명, 뭐 몇백만 명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 굶어 죽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민족적 감정은 저는 100% 이해합니다만 러우 전쟁이 우러 전쟁이든 일어나지 않을 전쟁을 바이든이 막았어야 되죠. 2021년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면서
저는 전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끔 뭐 썰도 많은데 어쨌든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보리스 총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다 해줄게 유럽이 나토가 다 막아줄 거니까 어떻게든 싸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워낙 그게 뭐 설왕설래가 네. 있긴 한데 이제 어쨌든 막을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러우 전쟁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심해졌고 지금 사실 얼마나 2020년대 물가가 컸습니까? 네. 잘 생각하면 유가 급등이었었어요. 그게 1974년도 제2차 4차 중전쟁이 일어날 때 유가 급등하면서 오일 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랑 유사하다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조차도 러우 전쟁은 막았어야 되는 건데 왜 막지 못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그것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이기고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우 전쟁을 막지 못한 그 민주당 정부의 실책이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미러 관계로 좀 넘어가 보죠. 저희가 시간에 쫓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네,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러 관계는 급속하게 가까워질 것이다. 예. 교수님은 뭐 전략적 협력 관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 우리는 푸틴이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만 사실 러시아가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데이터를 보시면 98년까지 어마어마하게 10년간 정말 러시아 국민들은 정말 너무 경제가 어렵죠. 98년도가 뭐가 이랬으면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그 옐친 대통령은 미국의 말을 잘 들었죠. 급진적인 가격 자유와 임금 자유와 그다음에 국유 기업들을 민영화했는데 결과론적은 러시아 경제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죠. 이때 푸틴도 굉장히 치욕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이 되면서 99년도에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푸틴이 잘못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민주적인 걸 뭐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체제 전환 위기를 극복을 하고 권위주의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회복을 시켰습니다. 저는 오른쪽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밀수출국 1위가 미국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우리 아닙니다. 저 전쟁 나고 알았잖아요. 러시아였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한 번도 식량을 수출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푸틴이 되면서 식량을 수출하고 자급자족까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만 자급자족된 게 아니라 식량도 자급자족됐다. 네. 그래서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지지를 받는 게 뭐 여러 뭐 민주적으로 뭐 이슈가 있다고 저는 이 그냥 러시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데 저기 뒤에는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뭐 자존심 뭐가 중요해? 먹고 살아야 자존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게끔 해줬다는 게 러시아 국민들의 중론이라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에 대한 어떤 저 거의 종신직고인데 맹목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예. 근데 또 네.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약간 또 권위적인 게 좀 강한 정치적 문화도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1955년도에 유럽의 냉전 체제 지도를 보시면 동독이 있었고 체코슬로바키아 다 이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였어요. 근데 이때조차도 소련은 그 베를린이 그때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나눠져 있었죠. 그 네, 미국과 그랬죠. 영국, 프랑스랑 이거에 대해서도 그때 후르쇼프가 두려워가지고 58년대 베를린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이 모든 게 다 나토 국가가 됐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가 되면 모스크바까지 불과 700에서 10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평야지대입니다. 탱크로 가면 한나절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불행히도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됐을 경우 나토 가입국 됐을 때는 실존적 위험을 느꼈고 사실 푸틴 정권은 이 2008년대 조지아가 서방과 그 뭐 유럽 연합의 나토 얘기 나오니까 바로 남오세티아 친구가 미국한테 경고를 줬죠. 너희 더 이상 오지 마.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 나토에 동진을 했고 저는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 제 얘기보다는 그 미국의 봉쇄 전략을 짰던 1940년대 조지 캐넌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나토의 동지를 반대를 했었어요. 이분은 아주 러시아 전문가거든요. 러시아를 봉쇄를 하지만 러시아를 끝까지 몰고 가지 말아라. 근데 사실 아들 부시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좀 몰고 간 측면도 있었다. 저 불행히도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안타깝지만 이런
어떤 국제 정치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참 독재자 푸틴의 서남진 그 침략욕이 끝이 없구나 보지만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지아,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침략한 나라 순서대로인데 보면 하나씩 정말 치고 올라오는 걸로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예. 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이 질문 드렸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영국, 프랑스, 독일군이 러시아를 치겠냐 그랬더니 아니 나폴레옹도 쳤고 히틀러도 쳤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 역사란 그 상대 진영에서 보면 참 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은 왜 푸틴이 했는지 뭐 구조적 이거는 구조적 관점에서는 힘의 관점과 구조적 관점에서 저 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안타깝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러시아조차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리스크 헤지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러시아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을 보시면은 결국 트럼프의 대외 정쟁은 심플합니다. 러우 전쟁을 종전해야겠다. 그래야지 미국이 지금 사실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보면은요. 바이든 때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재정 적자가 컸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고 채권 금리도 올라갔던 이유도 이 불행히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굉장히 컸었고 이 부분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국제 발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은 종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은 뭐냐면 미러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갈 거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또 미국은 또 알라스카와 그린랜드를 개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그림인 게요. 스웨즈 운하로 우리가 지금 모든 유럽에 가고 있지만은 이 북극 항로로 가게 되면은 한 시간이 30% 가까이 단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 항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러시아는 이미 이를 대비해서 원자력 세빙선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를 개발할 거고요. 사실 푸틴과 트럼프가 지금 러우 전쟁 종전하면 바로 같이 이제 북극 항로 개척뿐만 아니고 푸틴은 시베리아 개발, 그 다음에 트럼프는 알라스카 개발입니다. 다 저게 배들이 저렇게 가야 결국 그 각국 미국과 네. 러시아가 갖고 있는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러시아는 힘이 됐기 지금도 때문에. 그냥 시베리아를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에. 아 근데 수요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 저 나라 배가 왔다 갔다 해야지 개발이 된다. 아 그럼요. 그 수에즈 운하도 사실은 1800년대 후반에 만든 저 수에즈 운하도 처음 뚫은 게 영국이 뚫은 게 아닙니다. 프랑스가 뚫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도 프랑스의 철도 회사가 뚫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100년 뒤로 보시면 다시 이제 반대로 보고 제가 봐도 수에즈 운하 때문에 공급망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새로운 항로가 개척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대로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자꾸 관심 갖는 것도 역시 예, 저는 뭐 맞아 그 떨어지는. 땅을 뭐 먹겠다는 것보다는 네. 결국은 우리 좀 북극 지나가자. 항로, 예, 뭐 그런 거 부분과 다 연관돼 있다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당연히 이제 쿼드와 오커스를 통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러시아도 작년에 푸틴이 24년도에 북한을 방문하고 바로 갔던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 인도와 정상회담을 갖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북중 간의 긴장 관계를 활용을 할 거다.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2016년도에 시진핑 정권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대적인 유엔 제재에 협력을 하면서 북한 경제가 정말 무역 규모가 거의 90% 이상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봤을 때 그때 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을까? 뭐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한정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영변을 포함한 5군데 핵시설 요구했는데 이래서 딜이 안 됐고요. 뭐 제재 해제 수서도 트럼프는 너희가 완전히 비핵화될 때까지 우리 제재 유지할 거야라고 했지만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트럼프의 국가안보부장인 네오컨의 존 볼튼이 계속 반대를 했었죠. 그리고 이때 하노이 딜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었냐면 그때 러시아 게이트 때문에 뮬러 특검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 러시아와 내통했다. 뭐 네, 이런 그렇기 얘기죠. 때문에 네. 이거를 만약 북한과 딜을 했을 경우에 취약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트럼프가 하기 어려웠을 거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충성파만 했던 이유가
결국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저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개 행정부 때 북한 핵탄두수가 10개에서 20개였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는 50개에서 최대 90개까지 작년 말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인데 2.0을 했지만 북한 핵을 전혀 동결시키지 못했던 거죠. 트럼프 때로 오히려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ICBM 방식도 액체 추진 방식이었는데 이게 액체 추진 방식인 ICBM은 미국이 다 탐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료를 넣는데 5분에서 2, 30분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미 북한은 고체 연료 기반의 ICBM을 발사를 했고요. 더 무서운 건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저희가 가게 됐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참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핵 문제를 백악관이 다룰 때 저가 굉장히 후순일 거야. 다루긴 다루겠지. 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북미 회담이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백악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써야 할 카드다.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때랑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만간 중국이 핵이 1000개 이상 가지고 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핵이 위협이 될까요? 북한의 핵이 위협이 될까요? 그러네요. 네. 예, 저는 거기에 오늘 마무리 방점이 있고 그래서 북한과의 새로운 그 북미 정상 관계를 네. 맺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요거를 한번 잘 좀 주목을 네. 해보시면 뭐 도움이 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서가 정말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서가 그래서 상지대 소현철 교수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